네,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강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강의 소개 영상을 올린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 소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논술에서는 독해력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으로서의 독해력과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이 있는데, 배경 지식으로서의 독해력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인 독서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은 제가 제시문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후자, 그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한테 독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제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운받아 가셔가지고 1번 요약 문제를 직접 제시문을 읽고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푸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이 긴 텍스트를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제시문 1회에 주어져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 페이지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텍스트가 있네요. 실제로 고려대 요약 텍스트가 대부분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넘겨보면은 네, 1번 문제에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분량은 대략 400자에서 450자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2012학년도 이후에 고려대 수시논술 문제는 이렇게 1번 문제가 400자에서 450자 정도의 요약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편입논술에서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에 동일하게 1번에서 400자 요약 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이제 작년이죠. 2020학년도에 이제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이런 400자 요약 문제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단순 요약 문제가 직접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요약이라는 건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요약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논술은 사실은 한 70% 이상이 독해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독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려대 요약 문제를 가지고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 문제를 단순히 해설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또 편입논술로 시험장에서 합격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이 제시문을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제시문을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맨주먹으로 싸운 전쟁, 창으로 싸운 전쟁, 화기와 폭탄을 사용한 전쟁, 방화전 간 선멸전, 이런 거 이제 도입부가 되겠죠? 그리고 세대 간 전쟁이 있다. 아마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다음 문단으로 보니까 그쵸? 바로 세대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세대 전쟁은 여타 다른 갈등이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군대가 등장하지도 않고 총을 쏘지도 않고 프로를 잡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세대 갈등은 전쟁이라 불러도 저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투철하고 혁명적인 힘을 발동시킨대요. 그리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쟁이자 가장 현대적인 전쟁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세대 전쟁이 기존의 전쟁과 다르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유의미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가장 오래된 전쟁이며 말과 모욕으로 치러진 심리전이다.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세대 전쟁의 본질은 심리전이라는 거. 심리전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읽어볼게요. 똑같이 심리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노인들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 오감과 이성에 대한 믿음을 앗아감으로써 자의식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뭐 소포클레스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은 뭐냐면 세대전쟁이 심리전이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새로운 정보를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만나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아예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읽긴 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내용의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핵심 내용으로 추가될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템포를 조절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제시문을 독해할 때는 제시문 전체를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헐,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논술 시험장은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해요.
작년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60분 안에 개요 작성, 제시문 독해 답안까지 합해가지고 1300자 답안을 60분 안에 써야 됐어요. 그만큼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실제 시험장에서는 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이런 많은 정보들 중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만 추려서 이해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절대 우리가 제시문에 대한 100% 완벽한 독해를 목표로 하면 논술 시험에서는 사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대전쟁의 배후에는 경제적 갈등이 숨어 있다. 저는 이 문장은 보자마자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라고 별표를 칠 것 같아요. 왜냐? 이 숨어 있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세대 전쟁의 배후에는 경제적 갈등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세대 전쟁의 원인이 경제적 갈등이라는 거죠. 경제적 갈등을 원인으로 해서 세대 전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는 인과 문장이에요. 그럼 저는 논술 제시문을 독해할 때 이런 인과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무조건 별표를 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논술 제시문을 독해할 때 대부분 학술적인 글들을 읽는데 모든 학문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장은 무조건 핵심 요지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핵심 요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문장 밑줄 치고서 계속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비난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한다. 이건 사실은 경제적 갈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크게 주의 깊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역접이죠. 영어로 치면 however인 거죠. 뒤에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19세기 말 이후 연금보험이 도입되고 동그라미. 어떤 키워드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어 이 문장 중요한 문장 같아요. 연금보험이 도입되고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어 세대 간 협약이 제 기능을 다하는 동안 세대전쟁의 야비한 본질은 잊혀졌대요. 계속 밑줄 칠게요. 이와 더불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마저 잊혀졌다. 누구든 일정 연령에 이르면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영향력이 크며 각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19세기 말 이후의 과거에 대한 진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연금보험이 도입되고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됐는데 왜 세대전쟁의 본질이 잊혀진 거죠?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배경지식 합치적 해석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이 연령 피라미드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령 피라미드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때 이 연령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가령 인구 구조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이런 다이아몬드형 인구 구조가 있고 반대로 노년층이 많고 중장년층이 적은 이런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 구조죠. 이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는데 이때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연금보험이 도입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금보험 자체만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이 퇴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시장에서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세대 간 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진 거냐면 노인들을 일정 연령, 오늘날의 정년에 해당하겠죠. 정년에 이르면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연금보험을 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되면 나가라. 대신에 연금으로 생계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연금 부담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청장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하겠죠. 그런데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어 세대 간 협약이 제 기능을 다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형 인구 구조가 유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반대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이 연령 피라미드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 그냥 이 내용만 읽으면 아니 왜 연금보험이 도입되고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어가지고 세대 간 갈등이 심하지 않았지? 이 내용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에서 배경 지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서의 독해력이 있고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텍스트를 읽은 내용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랑 합치돼가지고 배경 지식과 텍스트가 합치된 배경 지식 합치적 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제시문의 의도를 진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TMI이긴 한데 이 연령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면 배경 지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 지식, 그러니까 출제자라면 당연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려대 모의 논술이니까 수시 논술에 해당하는 건데 편입 논술은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으로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더 심화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다시 또 그러나 역접이죠. 오늘에 이르러 세대 간 갈등이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대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래요. 자, 이때도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퇴직의 반대급부로 연금보험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연령 피라미드가 다이아몬드형으로 유지되어 경제활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양비 부담이 적었는데 이때는 부양비 부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지되었던 어떤 원인적 측면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 변화에 주목해서 후반부 내용을 독해해야 이제 이 제시문의 요지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효사상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온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통계 수치가 나와요. 60대 이상 인구가 적었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노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고 존경과 우대 대상이었대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90년에 5.1%,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그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 적었던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는 이 증가에 대한 부연 상술에 불과해요. 절대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이 핵심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들 요약 답안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뭐냐면 그냥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단의 요지는 이거 한 줄이에요.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연금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 중간은 스킵해도 돼요. 왜? 실제 시험장에서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읽어서 기억할 필요는 뭐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수치들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 노인들은 더 이상 공경을 기대할 수 없는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었대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젊은 세대의 부양 책임이 켜졌다는데 사실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연금 규모가 확대됐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이 저하됐대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과거에는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었어요. 다이아몬드형으로 유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는 적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노인 인구는 증가했는데 출산율이 저하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진술이냐면 과거에 유지되었던 연령 피라미드가 현재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연령 피라미드의 세 가지 유형을 그려드렸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역피라미드에 해당하는 형태로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부양 책임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드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연령 피라미드가 붕괴돼가지고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의 부양 책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저하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과거에 유지되었던 연령 피라미드가 붕괴되었구나라는 내용으로 치환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야 좋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핵심 요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이게 요지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게 제시문의 요지네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넘어졌는데 곧 고갈될 것이다. 이것도 연금 부담이 줄어든다에 대한 그냥 연장선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또 요지를 재진술합니다. 중장년층 이하 세대의 연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세대 간 전쟁은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극심하지 않았던 세대 전쟁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연금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더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통해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노인 세대와 그들의 연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노인을 힘없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해 퇴직시키는 현상이 이제는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이 문장을 보고서 이 문장을 핵심 요지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전쟁이 증가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노인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현상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건 제시문을 오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 퇴직이라는 건 사실 세대 간 협약의 기능으로 언제 도입된 거냐면 19세기 말에 이미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충분한 노인들을 조기 퇴직시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나 현재나 그냥 똑같은 불변 원인인 거예요.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변수냐? 퇴직에 대한 연금 부담을 해야 하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출산율의 감소로 줄어들고 반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는 인구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세대전쟁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초점은 인구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세대전쟁이 오늘날 증가하고 있다. 이게 초점인 거예요. 이게 요지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제시문을 다 읽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시문을 덮어요. 이렇게. 헉.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과 공포에 빠지실 수 있는데 제시문을 다 읽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고려대 요약에 대해서 간략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 요약의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그걸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거기에 더해서 고려대 요약은 반드시 자기 글이 돼야 돼요. 자기 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제시문을 읽고서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원래 제시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돼요. 원래 제시문의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글을 써내는 작업이 요약인 거예요. 그리고 독해훈련의 측면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제시문을 읽었잖아요. 이 읽은 제시문을 일일이 확인해서 컨닝해 가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제시문을 읽은 상태에서 덮었다는 거는 내가 제시문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난 내용으로 현출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읽은 제시문을 보지 않고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제시문에 대한 구조도를 그릴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시문에 대한 구조도를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훈련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조도를 그릴 수 있냐면 구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범주화예요. 정확하게 범주화하는 것. 범주화가 대부분 이항 대립 아니면 삼항 대립의 구조로 됩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특히 이번 제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인과관계 파악이에요. P가 Q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P이면 Q라고 할 때 얘는 일반적인 형태의 조건문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들어간 화살표가 들어가면 얘는 P가 Q의 원인이라는 인과적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시문을 구조화를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읽었던 제시문을 보지 않고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구조화를 할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키워드는 세대전쟁이죠. 근데 앞부분에 세대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죠? 바로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인과적 조건문을 만들어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전쟁의 본질은 뭐였더라? 바로 심리전이었더라. 그런데 이러한 세대전쟁의 양상을 우리는 이항대립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과거의 양상과 현재의 양상인 거죠. 과거의 양상은 19세기 이후에 세대 간 협약이 작동했을 때의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생산성이 있는 노인들을 조기 퇴직을 시키면서 이 조기 퇴직의 반대급부로 연금, 보험을 지급했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거는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요인이에요. 똑같이 현재에도 생산성이 충분한 노인들을 조기 퇴직하고
그 반대 대가로 연금보험을 지급해요. 두 개는 불변하는 변수인 거죠.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 바꿨어요. 과거에는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됐어요. 제시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경지식 합치적 해석을 해보면 다이아몬드형 피라미드 구조로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현재에는 그 연령 피라미드가 붕괴됐어요. 붕괴된 원인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고령화고요. 두 번째는 출산율의 감소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원인에 지금 변한 거죠. 그 결과 나타내는 결과가 달라요.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조기 퇴직과 연금보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의 연금 부담은 과거에는 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연금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도 크지 않았어요. 세대 전쟁의 원인은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인데 과거에는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으로 세대 전쟁도 극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한 다음에 인과적 조건물을 통해서 쭉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에는 조기 퇴직으로 말미암아 연금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해야 되는 노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연금 부담은 반대로 올라간 거예요. 자, 연금 부담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당연히 뭐가 커질 수밖에 없죠? 경제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경제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세대 전쟁의 원인이 경제적 갈등이기 때문에 결과 측면에서 당연히 세대 전쟁도 오늘날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체 제시문의 요지인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굉장히 긴 분량의 제시문이 이렇게 깔끔한 구조도로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시문의 요지는 뭘까요? 오늘날 연령 피라미드의 붕괴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세대 전쟁은 촉발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여러분들의 언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요약 첫 문장에 딱 배치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제시문에 대한 제가 독해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독해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이거는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3단계로 한 3회독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3회독. 자, 1회독에는 목표가 뭐냐면 바로 한 문장으로 전체 제시문의 요지를 추출하는 훈련을 한다. 내가 전체 제시문을 다 읽었는데 요지가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추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요약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요약에서는 전체 제시문의 논지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회독 때 뭐라냐면 바로 거시적인 구조도 그리기.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이항 대립적으로 범주화를 한 다음에 인과적인 구조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3회독 때 미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시 독해에 해당한다면 미시 독해를 통해서 구조도의 세부 내용 채우기. 이렇게 3회독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각의 회독 사이에 절대 제시문 컨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조도를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제시문으로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컨닝하듯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조도를 그릴 때 제시문 컨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시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제시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좋은 요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 훈련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회독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시문을 회독을 한 다음에 구조들을 그릴 때는 무조건 제시문을 안 보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제시문을 보지 않고 구조도를 완성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했을 때 그 훈련이 누적이 돼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해보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10번을 읽어야 될 수도 있고 20번을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충동이 드냐면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을 컨닝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은 늘지 않아요. 10번을 읽어도 좋고 20번을 읽어도 좋으니까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제시문을 덮고 이 백지 상태에서 이러한 구조도를 현출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훈련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걸 보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시면 되냐면, 그 고려대학교 요약 문제가 수시 논술 기출 문제만 해도 이 문제를 제외하고 10문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 10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읽고 덮은 다음에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독수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단 중간에 절대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컨닝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고려대 요약 문제 10개를 다 했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두뇌보안계획 200이라는 책이에요. 김명석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거 이제 전작이 두뇌보안계획 100이라는 책인데, 그거는 니트나 PSAT 준비용으로 많이 쓰는 논리학 교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시문이 이런 식으로 실려 있고, 분량도 보시면은 고려대 요약 문제 분량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긴 형태 정도의 분량이고, 그다음에 이 책의 구성이 좋은 게 이렇게 이제 제시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연습 문제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 처리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끔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요약 문제로 훈련을 다 한 다음에 여기는 200개 정도의 제시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두뇌보안계획 200을 가지고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 훈련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독해력에 있어서 좋은 상승 효과를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꾸준히 훈련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독해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절대로 제시문을 컨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독해 시범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댓글로 제가 독해 훈련 외에도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달아주신 순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독편사 편입눈술학원의 김현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